다들 늙어서 혼자 사는 건 외롭고 비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잘못된 관계에 얽매여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것보다 오히려 혼자가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결국 혼자 남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기대는 순간 실망이 따라오고 의지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을까?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준비만 잘하면 혼자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적인 노년입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후회는 버리고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혼자여도 전혀 외롭지 않고 오히려 더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관계 유지해야 합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절대 고립되어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문제는 무작정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불가피하게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고 작은 가정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에게 부탁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이미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최소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고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결국 낯선 사람에게 돈을 주고 해결해야 하거나 극도의 외로움과 무력감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자식이 있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 도와주겠지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멀리 사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기대해야 할까요? 첫째, 가까운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가끔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갑자기 쓰러졌을 때 문 앞에서 오랜 시간 연락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 줄 사람조차 없다면 그야말로 외로운 삶입니다. 둘째,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를 남겨두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공통된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훨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가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관계는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줄 뿐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순간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되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십시오. 너무 깊이 엮이면 오히려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연락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노인 모임, 평생 교육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의료진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십시오.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의 의사, 간호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완전히 고립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간관계만 유지하면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내 인생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어도 당당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내 곁에 남겨야 할 사람들을 선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독사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연락할 곳 정해 두어야 합니다. 노년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아무도 나의 존재를 모른 채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고독사라는 단어는 이제 뉴스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끝은 예상보다 훨씬 처참할 수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끊긴 사람, 우편물이 쌓여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냄새가 퍼진 후에야 발견되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혼자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습관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아직은 문제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방심하는 순간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자식이 있어도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사회와 점점 멀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연락할 사람을 최소 2명 이상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부를 묻고 서로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이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는 핑계는 노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핑계는 그 사람이 연락이 없어서 그냥 바쁜 줄 알았다라는 후회로 바뀌게 됩니다. 둘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독사 예방 시스템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많아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해주는 서비스, 위급 상황 시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스마트 장비 등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 반경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가까운 병원의 의사, 약국의 약사, 자주 가는 가게의 직원과도 가끔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내 존재를 기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런 관계가 쌓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택배나 신문 같은 정기적인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주 일정한 날에 택배나 신문이 도착하면 배달원이 이상을 감지했을 때 빠르게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독사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단절이 쌓일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 비상 연락망을 설정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최소한 갑작스러운 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라도 하루에 한 번은 연락할 수 있는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고독사는 운명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할 곳을 정하고 나의 존재를 확인해 줄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불길하다며 말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며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남은 시간을 불안 속에서 살 것인지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더 가치 있게 보낼 것인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주변의 친구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괜히 건강 염려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무서워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노년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목록을 만들어 보라고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언제 마지막을 맞이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미루는 순간 그 일은 영원히 하지 못한 후회로 남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먼저 그것을 자연스럽게 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죽음 명상이라고 해서 자신의 장례식을 떠올려보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만들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남겨야 할 유언을 정리하고 장례 방식에 대한 나의 의견을 미리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면 사전에 연명의료 거부 신청이나 장례 절차를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꼭 어두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을 스스로 정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 풀지 못한 감정, 말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서 그 감정을 내려놓고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과 죽음은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랑하는 만큼 죽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삶이 더 불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직시할 때 남은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맞이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남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평생 살아갈 집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입니다. 한평생 살아온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는 관리하기 힘들어 작은 집으로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후의 삶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거처를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라고 미루다 보면 결국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부랴부랴 이사를 고려하지만 이미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을 옮기는 것은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평생 익숙했던 동네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고 친숙한 공간을 포기하는 것도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집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과 안전입니다. 젊을 때는 집의 크기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 계단이 없는지, 병원과 시장이 가까운지, 관리가 쉬운 구조인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넓고 큰 집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노인이 되면 청소도 어렵고 유지비도 부담이 됩니다. 오히려 아담하면서도 관리가 쉬운 집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또한 혼자 살 것인지 공동주택에서 거주할 것인지도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가까운 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노인 맞춤형 공동주택이나 실버타운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직은 이르다며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건강할 때 미리 결정하고 적응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집을 바꾸는 건 너무 번거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내가 나이 들었을 때를 가정하고 지금의 집이 적절한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이 많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곳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생활이 불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젊을 때는 별것 아닌 요소들이 노년에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집을 결정할 때는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유지비와 세금, 향후 의료비까지 감안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리하게 큰 집을 유지하려다 보면 결국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작은 곳으로 이사했다가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형태를 결정할 때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집을 팔지 말라거나 그냥 지금 집에 사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내 몫이라는 점입니다. 자식들이 노후를 책임져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서 보내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몸이 불편해졌을 때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놓고 머물 수 있는 곳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남은 삶을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마지막까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5번째,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단단한 마음가짐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부모를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설마 외면하겠어? 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들은 이미 자기 가족을 꾸렸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가 원하는 만큼 신경을 써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단단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전화도 잘 안 하고 명절에 얼굴 보기도 힘들다며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 자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들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육아에 지쳐 있습니다.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그들이 무조건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기대를 하면 할수록 자식들은 부담을 느끼고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결국 본인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나도 힘들게 살았으니 자식이 돌봐줘야 한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챙겨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고 서운함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자식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거라고 믿고 돈을 함부로 쓰면 결국 나중에 본인이 힘들어집니다. 노년에는 내가 가진 돈이 곧 내 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거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기 전에 내 삶을 먼저 지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자식이 나를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는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매일 신경 써줄 수 없다면 친구를 만들고 취미를 갖고 나만의 삶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자식이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려 하면 할수록 자식들은 부담을 느끼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내 삶을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면 오히려 자식들이 더 마음을 쓰고 챙기려 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자식을 원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순간 부모와 자식 모두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기대를 내려놓고 스스로 행복할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강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고 자유로운 노년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6번째,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 있게 살 방법 고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노년의 품위는 어떻게 늙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을 맞이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존중하며 남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면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무런 선택권 없이 휩쓸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부분부터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마지막 순간에도 남들에게 의존해야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마무리할 수도 없습니다. 연금이든 저축이든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은 유지해야 합니다. 어차피 남겨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에 모든 재산을 정리해버리면 막상 본인이 가장 필요할 때 쓸 돈이 없게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최소한의 자립은 필수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 남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닌 마지막까지 스스로 움직이고 결정할 수 있는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병상에 누워 무의미하게 연명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삶을 정리하고 편안한 죽음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정리도 필수입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억울함과 미련만 남게 됩니다. 평생 원망만 했던 사람들에게 사과를 기대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정리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을 끌어안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남은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좋은 기억만 남길 것인가, 아니면 갈등과 후회만 남길 것인가.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사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과 자립을 지키며 살아갈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품위 있는 노년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불행할 거라는 건 결국 사회가 만들어낸 편견일 뿐입니다. 노년에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만족스럽고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빠져 누가 내 곁에 있어줄까? 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완벽하게 살 수 있을까? 를 생각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편안한 집이 있고 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으며 외로움을 달래줄 취미와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이제 혼자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마디 실수로 평생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을 하면 관계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는 여전히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자녀에게 부모는 1순위가 아닙니다. 배우자와 가정이 최우선이 되는 순간 부모는 조심해야 할 말들이 많아집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사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집안이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야? 이런 말들이 무심코 튀어나오는 순간 부모는 한순간에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나는 조언을 해주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기혼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가정을 무시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뭐든 말할 수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부모가 던진 말 한마디가 결국엔 자녀를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연락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혼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가장 치명적인 6가지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부모가 기혼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첫 번째 말은 배우자 집안에 대한 험담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 이제 그들의 인생에는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결혼했어도 우리 자식이지 사돈이 무슨 상관이야? 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가 고스란히 말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은 도대체 왜 그러니? 내 시댁 눈치 보지 마. 우리만 챙기면 돼. 그 집안은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사돈이 뭐 그렇게 뻔뻔하냐? 이런 말들은 기혼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우리 자식 편을 들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배우자와 그 집안을 무시하는 건 결국 내 결혼을 부정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의 가족을 무시하는 순간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특히 시부모가 며느리의 친정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장모가 사위의 부모를 깎아내리는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사돈네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명절 때 얼굴도 안 비추고 그 집안은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잖아. 사돈네가 너무 뻔뻔하게 구는 거 아니야? 너도 그 집안 닮아서 그래? 이런 말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자녀는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 배우자와 그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방어적인 태도가 생기고 부모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심한 경우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거나 부모를 완전히 피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 부모가 내 배우자의 부모보다 더 중요하다는 태도로 접근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가족도 이제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을 들라는 부모의 요구가 극도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키운 자녀의 행복을 원한다면 배우자의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절대 엄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그래도 그쪽도 입장이 있겠지. 우리가 이해해보자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가족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식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 이제 부모가 1순위가 아닙니다. 그들의 배우자와 새로운 가족이 최우선이 됩니다. 부모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배우자의 가족을 깎아내린다면 자녀는 더 이상 부모에게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결국 기혼 자녀에게 배우자 집안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은 부모 스스로 가족 간의 벽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제 자식의 삶을 존중할 때입니다. 그 집안도 우리 가족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난 어떻게 해야 하니? 라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부담과 죄책감을 떠넘기는 폭탄과 같습니다. 부모는 늙어갈수록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반드시 자식이어야 할까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자식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나? 라는 부담감이고 또 하나는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하지? 라는 반발심입니다. 결국 이 말은 부모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세상은 과거처럼 대가족이 함께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너희가 나를 책임져야 하지 않겠니?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 자식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말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삐걱거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부모를 모시고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난 어쩌란 말이냐라고 말하는 순간 자식들은 사랑과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는 부모와의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관계에서 자식들은 점점 부모를 피하려 할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연락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는 자식이 아닌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자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난 내 노후를 내가 준비하고 있어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들은 부모를 더욱 존경하고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말은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라입니다. 자식들에게 내 노후가 너희 손에 달렸다는 식의 부담을 주는 순간 그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돌볼 준비를 하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식들은 부모를 더 챙기고 싶어질 것입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미래를 의존하는 것보다 부모가 스스로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입니다. 세 번째 말은 솔직히 너보다 내 동생이 더 속을 덜 썩였어. 혹은 내 형은 정말 믿음직스러웠는데 넌 늘 걱정이야. 같은 편의 발언입니다. 이 한마디는 부모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식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형제들 간의 감정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가벼운 농담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어릴 적에는 형제끼리 경쟁하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린 후에도 부모님은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 라는 질문은 자식들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한쪽을 더 아끼고 사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자식의 마음에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이 남게 됩니다. 편애를 드러내는 순간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간의 관계까지 뒤틀리게 만듭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형만 챙겼어. 내 동생은 아무리 못해도 예뻐하더라. 이런 생각이 한 번 자리 잡으면 형제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더 깊어지고 나중에는 명절에도 얼굴을 안 보고 지내는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의도했던 것은 아닐지 몰라도 작은 말 한마디가 가족을 갈라놓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애를 들키지 않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공평한 태도를 유지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엄마는 다 너희를 똑같이 사랑해. 라는 말이 아무 의미 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특정 자식을 비교하면서 다른 자식을 깎아내리는 말만큼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도움이 필요해질 때 자식 간의 갈등이 격화됩니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식만 챙겼다는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다면 다른 자식들은 부모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 손을 내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오빠만 챙겼으니 이제 나도 모른 척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지 않으려면 부모가 함부로 편애를 드러내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자식의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응어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는 결국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 즉 가족 간의 화목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평생을 함께한 자식들과 마지막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부모는 절대 자식 간의 편애 사실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키운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네 번째 말은 너희 배우자는 솔직히 별로야 같은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고 심지어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난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내 결혼을 부정하는 거야? 라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배우자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더 좋은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런 감정을 그대로 내뱉는 순간 자식의 마음은 부모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넌 아깝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내 짐이 될까봐 걱정된다. 솔직히 내 배우자는 우리 가족이랑 좀 안 맞아. 이런 말들은 자식을 위하는 조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식의 결혼 생활에 불안을 심어주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만 불러일으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자식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말이 맞을까? 내 결혼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나? 부모님이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명절이나 가족 모임은 어떻게 하지? 결국 자식은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키운 자식인데 저 배우자가 우리 가족을 갈라놓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부모의 부정적인 발언입니다. 또한 자녀의 결혼 생활은 부모가 아닌 본인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단점이 자식에게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자식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이지 부모의 시선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배우자에 대한 평가보다는 내가 행복하다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 라는 지지의 말을 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단점이 걱정된다면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대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라는 식으로 자식이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국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부모는 자식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내 자식이 선택한 사람이니 존중한다. 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키운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다섯 번째 말은 손주들의 교육 방식에 대한 간섭입니다. 자식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든 그건 그들의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하지만 많은 조부모들은 내가 애들 키워봐서 아는데라는 태도로 손주의 교육에 대해 끊임없이 개입하려 합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예전에 우리 때는 애가 이렇게 버릇없이 크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너네가 너무 애를 오냐오냐 키우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키운 자녀들에게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좋은 조언을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우리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는 건가? 라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요즘 세대의 육아 방식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애들은 맞으면서 큰다는 식의 훈육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식으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조부모 세대는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키우는 게 맞아라는 태도를 고수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충돌은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방식대로 키울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손주를 조부모에게 맡기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또한 손주를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키우는 상황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애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도 이렇게 해라며 육아 방식에 대한 강한 개입이 시작되고 결국 자식들은 부모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손주의 교육 방식에 대해 조언을 하고 싶다면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요즘은 어떻게 가르치니?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기혼 자녀들은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원합니다. 결국 손주는 부모가 키우는 것이지 조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가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려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손주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들의 방식대로 존중해주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자식에게 물려줄 자산의 종류와 비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재산과 관련된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이 주제를 꺼내면 자식들의 마음속에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분배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 신뢰, 그리고 가치관까지 모두 엮여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 집은 너희에게 물려줄 거야. 나머지는 나 혼자 쓸게라고 말하는 순간 자식들은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도와 뉘앙스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가족 간의 감정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부모가 자산을 미리 분배하겠다고 공개할 경우 자식들 간의 갈등이 촉발된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은 대개 자신이 받은 만큼을 기준으로 다른 형제나 자매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만큼만 받는 거지? 혹은 왜 그 사람은 더 받는 거야? 라는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불만은 자식들 간의 경쟁으로 번지며 점점 더 깊은 갈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분배 비율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이건 공평하게 나누려고 했어라고 설명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아, 내가 더 받을 자격이 있잖아 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자산 분배 계획을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너에게 이 집을 물려줄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자식은 집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차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그 외 재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외 재산은 어떻게 될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부모에게 끊임없이 금전적인 요구를 하게 만들고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자식들에게 금전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산에 대해 말해주지 않으면 자식들이 알 수 없지만 만약 미리 이야기를 했다면 자식들이 부모의 재정적 상황을 지나치게 궁금해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져야 하는데 재산을 중심으로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산 분배 계획을 부모가 공개하게 되면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의 자산을 알게 되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은 더 많이 받을까? 왜 나는 적게 받을까? 부모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식들의 생각과 의심이 먼저 앞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자식들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모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비화됩니다. 결국 부모가 자산 분배 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자식들 사이에서 신뢰를 깎아먹을 위험이 큽니다. 더욱이 자식들은 부모님이 나누는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정적 상황을 알게 되면 그 자식은 본능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향한 기대감을 품게 됩니다. 특히 자식들끼리 경쟁하는 마음이 커지면 그 경쟁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감정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거나
그 재산이 내 것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미리 자산 분배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식들 간의 경쟁을 촉발하고 결국 가족 간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애정이 깃들어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을 하면 부모와의 관계는 선택이 됩니다. 기혼 자녀는 부모가 부담스럽다고 느끼면 얼마든지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진심을 담아 조언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자녀의 삶을 흔들어 놓고 부모를 멀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혼 자녀의 인생을 존중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입하려 하면 자녀는 점점 부모와의 거리를 두려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이 말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애정이지만 자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이 말을 하면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질까 아니면 틀어질까? 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꾸준히 마음을 열고 다가오도록 만드는 방법은 침묵이 필요할 때 침묵하는 지혜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은 가려서 해야 합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자식의 평생 태도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신중한 언어가 필요한 때입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0세 이후에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가능한 게 아닙니다. 값비싼 보약, 피부 시술, 고급 헬스장 멤버십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돈을 쏟아붓고도 젊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늘고 기력이 떨어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차피 늙는 건 피할 수 없지 않나? 라고 말하며 손을 놓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노화는 폭주 기관차처럼 가속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만 바꿔도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생기 넘치는 얼굴, 또렷한 정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알려줄 7가지 방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잣말을 자주 하며 뇌를 활성화하기입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오늘 또 밥을 태울 뻔했네. 이거 어디 뒀더라? 어제 분명 여기에 뒀는데.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것이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사실 혼잣말은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점점 감퇴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에 접어들면 말수가 줄어들고 생각하는 습관도 약해집니다. 결국 뇌는 점점 나태해지고 기능이 둔해집니다. 하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혼잣말을 늘리면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혼잣말이 뇌를 활성화하는 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혼잣말을 하면 뇌가 스스로 사고를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하며 집중력을 높이게 됩니다. 특히 소리내어 말하면 시각적 정보뿐만 아니라 청각적 자극까지 더해져서 뇌가 더욱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오늘은 뭐 먹지? 이제부터 설거지를 해야겠다.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치매 예방과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잣말을 하는 것이 이상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지내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습관입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 컨디션 괜찮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방 안을 걸어다니며 이제 책을 좀 읽어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뇌는 즉각 반응하고 집중력을 발휘하며 기억을 활성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잣말을 하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내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어떻게 늙어가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속으로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잣말을 통해 내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뇌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뇌를 깨우고 활력을 불어넣을 시간입니다. 두 번째, 꾸준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쑤시는 거야. 무릎이 아프니까 그냥 가만히 쉬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장 바꿔야 합니다. 몸을 가만히 두면 더 굳어지고 더 약해질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관절은 경직됩니다. 가만히 앉아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움직여야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꾸준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고 굳은 근육을 이완시키며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켜면서 팔과 다리를 쭉 뻗어 보십시오. 서서히 몸이 풀리면서 뻣뻣했던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나 무릎이 자주 아픈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스트레칭뿐만이 아닙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맨손 체조 등 간단한 운동을 병행하면 몸이 더욱 활력을 찾게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나이기 때문에 운동이 더욱 필수적입니다. 운동을 멀리하면 근육은 빠르게 약해지고 관절은 더욱 퇴화하며 결국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꾸준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면 신체 기능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노화 속도도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을 보호하려면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 반복해도 다리에 힘이 생기고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나는 다리가 아파서 못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작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아파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결국 퇴화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운동은 몸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가 활성화되면 뇌도 함께 깨어납니다. 꾸준한 움직임은 기억력 유지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주위를 둘러보고 풍경을 감상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기억력 저하를 막을 수 있고 감정적으로도 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차이가 생깁니다.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천천히 목과 어깨를 돌리고 팔과 다리를 쭉쭉 늘려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몸이 한층 가벼워질 것입니다. 노화를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몸이 굳어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 냉장고 속 가공식품 줄이기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뭐가 들어 있습니까? 소시지, 햄, 베이컨, 인스턴트 국, 냉동식품, 탄산음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냉장고 속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은 단순히 편리한 음식이 아닙니다.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가공된 햄과 소시지는 보기엔 먹음직스럽지만 포화지방, 나트륨, 각종 방부제 덩어리입니다. 많이 먹을수록 혈관이 막히고 염증이 쌓이며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같은 병을 불러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5년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담배와 같은 등급으로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빠르고 만성질환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먹는 건 괜찮겠지? 나이도 있는데 이제 와서 식단 바꿔봐야 무슨 소용이야? 절대 아닙니다. 식단을 바꾸는 순간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으로 바꾼 사람들은 피부가 맑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내 몸을 덜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냉장고 속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계란 같은 자연식품을 더 많이 넣으면 됩니다. 음식 하나를 선택할 때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음식이 내 몸을 살리는 음식인가, 죽이는 음식인가? 뉴캐슬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기농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높아지고 체내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장수와 활력을 유지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 속 작은 변화가 10년 후, 20년 후의 몸 상태를 결정합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건강을 망치는 가공식품을 하나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당신의 젊음과 활력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냉장고 속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식사 전후로 배를 가볍게 두드려 소화를 돕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나면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를 더디게 만들며 결국 복부 팽만과 변비를 유발합니다. 의외로 배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위장을 자극하고 소화작용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건강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배를 가볍게 두드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위 운동이 활발해지고 소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배를 두드리면 위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가스 배출이 원활해져 더부룩한 느낌이 줄어듭니다. 장의 연동 운동이 촉진되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복부가 따뜻해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장 기능을 최적화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사 전에 배를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위장이 음식 섭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화액 분비가 촉진되어 음식이 더 쉽게 분해되고 흡수됩니다. 식사 후에는 손끝이나 손바닥을 이용해 리드미컬하게 배를 두드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하게 두드리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가볍고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손으로 천천히 배를 문질러주면 위와 장이 편안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화가 잘 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체력이 좋아집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노화 방지를 위해 값비싼 건강보조제를 찾기 전에 가장 쉬운 방법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식사 후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배를 두드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위장이 편안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배를 두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매일 30분 이상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것은 건강을 갉아먹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햇볕을 쬐는 것은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노화를 막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바깥 활동을 줄이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뼈 건강을 약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심지어 기분까지 가라앉게 만듭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이 비타민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에서 30분만 햇볕을 쬐어도 비타민 D 합성이 촉진되어 노인성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햇볕을 쬐지 않으면 뼈가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커지며 면역 체계가 약해져 감염 질환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햇볕은 단순히 비타민 D 합성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지 않으면 불안감과 우울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아침이나 낮 시간에 햇볕을 충분히 쬐어주면 기분이 밝아지고 정신적인 건강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적당히 바깥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걷기 운동을 하거나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햇볕이 강한 한낮에는 모자를 쓰거나 선크림을 가볍게 발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을 피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히려 적당한 햇볕은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강력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바깥에 나가 햇볕을 쬐는 것은 무료이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햇볕을 자주 쬐면 얼굴빛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몸이 더 활력 있게 변합니다.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오늘부터라도 햇볕과 친해지는 것이 필수입니다. 6번째 방법은 가끔 손글씨를 써서 뇌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은 단순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 뇌를 활성화시키고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덕분에 손글씨를 쓸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이 우리 뇌를 게으르게 만들고 인지 능력을 빠르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하고 뇌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손글씨를 꾸준히 쓰면 이런 변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손글씨를 쓰는 것은 단순한 타이핑보다 더 깊은 기억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필기를 하는 과정에서 뇌의 감각 운동 영역이 활성화되며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입력할 때는 손가락만 사용하기 때문에 뇌가 덜 자극되지만 손글씨를 쓰면 손의 움직임이 더욱 복잡해지고 뇌를 더욱 활발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손글씨를 쓰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몇 초 만에 답장을 하고 생각 없이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글씨를 쓸 때는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뇌를 자극하고 정보 처리 속도를 높이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실제로 치매 환자들에게 하루에 10분씩 손글씨를 쓰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환자들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손글씨를 쓰는 것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기를 손으로 써도 좋고 좋아하는 문장을 따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손으로 편지를 써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상대를 떠올리며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감성적인 자극이 되어 뇌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또한 손글씨를 쓰면서 필체를 신경 쓰다 보면 손의 감각이 더욱 예민해지고 미세한 근육 운동이 강화됩니다. 필체를 아름답게 유지하려는 노력 자체가 뇌의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를 통해 손의 유연성이 유지되고 소근육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뇌 신경망이 더욱 촘촘하게 연결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를 끊임없이 자극해야 합니다. 손글씨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 줄이라도 써보는 것이 타이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고 기억력을 지키고 싶다면 매일 5분이라도 손글씨를 써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방식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뇌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밤늦게 먹는 습관 없애기입니다. 늦은 밤 TV를 보면서 과자를 집어먹고 출출하다는 핑계로 냉장고 문을 열어 야식거리를 찾는 습관. 이것이 바로 당신의 노화를 가속하는 주범입니다. 하루 종일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는데 저녁에라도 좀 먹어야지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야식을 즐기는 순간 몸은 급격하게 망가집니다. 밤늦게 먹는 음식은 몸속에서 독이 됩니다. 소화기관은 밤이 되면 활동을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무언가를 먹는 순간 위장은 강제 야근을 시작합니다. 몸은 소화를 시키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 결과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성장 호르몬은 피부 재생과 면역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몸속 염증이 증가하면서 노화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늦은 밤에 라면 하나 정도야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라면, 치킨, 피자, 과자는 밤에 먹는 순간 살로 변하는 마법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야식으로 섭취한 칼로리는 밤새 사용되지 않고 고스란히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이 더욱 쉽게 쌓입니다.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각종 성인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피부 탄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자기 전 최소 3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밤이 되면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몸은 성장 호르몬을 활성화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피부 세포를 재생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더 젊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일찍 먹으면 배고파서 잠을 못 자는데요.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소량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뇌는 배고픔이 해소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며 불필요한 야식을 막아줍니다. 밤늦게 먹는 습관을 끊으면 피부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야식을 계속하면 복부비만, 노화가속, 수면 장애, 위장병, 당뇨병 등 각종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늦은 밤, 무심코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젊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에 따라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질 것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만 실천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써야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햇볕을 쬐며 뇌를 자극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후반전을 훨씬 더 젊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망가지는 속도를 늦출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하루하루 병원과 약에 의존하며 살 것인지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돈 없이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7가지 방법, 이제 알고만 있지 말고 직접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면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후회가 밀려온다면 어떨까요?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만 더 사랑했더라면, 조금만 더 내 인생을 즐겼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남은 시간은 그 후회 속에서 갇히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이 후회들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순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가장 후회되는 것들, 우리는 과연 같은 후회를 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당신이 죽기 전에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 후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남은 삶은 후회가 아닌 만족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배우자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곁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쉽게 잊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는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사랑한다, 고맙다, 보고 싶다며 수없이 감정을 표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대신 잔소리와 불평이 자리 잡고 상대방의 배려와 희생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깨닫게 됩니다. 너무 늦어버린 후회만 남았다는 사실을.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며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성격이었고 아내는 말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걱정 어린 잔소리가 귀찮다고 생각하며 늘 대충 넘겼습니다. 당신도 좀 쉬어. 밥은 챙겨 먹었어? 이제 나랑 좀 시간 보내자. 그러나 남편은 항상 알았어. 됐어. 바빠. 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집안 곳곳에서 아내의 흔적을 발견하며 비로소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평생 써온 일기장을 펼쳤을 때 그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내 손을 한 번만 잡아줬더라면 내가 좀 덜 외로웠을 텐데. 그제야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함께했던 순간들 속에서 아내가 얼마나 자신에게 사랑을 바라고 있었는지를. 하지만 이제 아내는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오래된 가구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애정을 쏟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고맙다고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일이 올 것처럼 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세요. 그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두 번째 후회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나중에 같이 밥 먹자. 시간 나면 여행 가자.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 하지만 그 나중에라는 약속이 영원히 오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무한정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부모님은 늙어가고 자식들은 바빠지고 형제 자매와의 연락도 점점 뜸해집니다. 그러다 문득 돌아보면 너무 늦어버린 후회만 남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가족보다는 일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성공해야 가족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전화가 와도 지금 바빠요. 라며 짧게 끊었고 자식들이 아빠, 주말에 놀러 가자. 고하면 나중에 가자. 며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엄마, 나왔어. 미안해.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후회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따뜻한 한 끼 식사라도 함께 할 걸.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얼굴을 자주 보러 갈 걸. 하지만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은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고 형제 자매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려 떠납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걸고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하세요.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지나간 시간과 가족과의 추억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가족에게 시간을 선물해야 합니다. 세 번째 후회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산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짓 중 하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느라 정작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삽니다. 이 나이에 이 옷을 입으면 이상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결국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고 싶은 삶도 살지 못한 채 후회만 남게 됩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엔 부모님의 바람대로 공부했고 결혼 후에는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말에 포기했고 즐기고 싶은 것도 남들이 이상하게 볼 거야 라며 참았습니다. 그러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정작 자신의 삶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보며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 한 번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봤을까? 평생을 참고 희생하고 남들에게 맞추며 살았지만 돌아보니 정작 그녀를 위한 삶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기대에 맞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머리라는 말에 주눅들어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가고 싶은 곳을 가세요. 마지막 순간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정작 나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후회는 조금만 더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확신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태도 하나가 시간이 지나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했어야 했다는 깨달음이 뒤늦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사업을 일으키며 돈도 많이 벌었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혀갔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다 알아. 내 말이 맞아. 넌 아직 몰라서 그래. 이런 말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가 노년에 접어들면서 자식들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늘 맞다고 강요하는 모습에 피곤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줄였습니다. 조언을 구하려 했다가도 매번 그건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마리아라는 말이 돌아오니 대화가 재미없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정작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조금만 더 겸손했다면, 조금만 더 남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었을 것을.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겸손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가 너무 외롭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겸손입니다. 5번째 후회는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젊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은 돈과 시간이 많아야 갈 수 있는 거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세계 곳곳을 돌아다녀야지. 하지만 정작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떠날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돈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고 마음은 있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일을 하느라 바빴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본인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은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무릎이 아파 오래 걷지 못하고 장거리 비행이 힘들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간단히 넘겼던 피곤함이 이제는 여행을 포기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늦게서야 후회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떠날 걸. 가족에게 양보하느라 돈 아낀다고 미뤘던 게 이렇게 후회될 줄이야. 반면에 또 다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도 평범한 삶을 살았고 남들처럼 바쁘게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틈틈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큰 돈이 없어도 짧은 국내 여행부터 시작했고 가끔씩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때로는 혼자서도 여행을 다녔고 수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건 집도 돈도 아니야. 바로 내가 다녀온 곳에서의 추억이야. 이제 그녀는 나이가 들어 몸이 무거워졌지만 앨범 속 사진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여행을 다니지 못해 후회하는 대신 다녀온 곳을 떠올리며 행복해합니다. 여행은 단순히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은 삶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여행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여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여행은 가능합니다.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도 버스를 타고 조금 먼 곳으로 가보는 것도 하나의 여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떠나려는 마음입니다. 나중에를 외치다 결국 한 번도 떠나보지 못한 채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작은 여행을 떠나며 인생을 채워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여행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바람이 좋은 날 동네를 걸어보는 것, 새로운 음식을 먹으러 다른 지역으로 가보는 것, 또는 한적한 바닷가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이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떠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당장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일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 떠나야 합니다. 여섯 번째 후회는 돈을 모으기만 하고 제대로 써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을 위해 돈을 아껴야지. 혹시라도 아플 때를 대비해야 해. 노후가 불안하니까 무조건 저축해야지. 그렇게 평생을 돈을 모으고 또 모으며 쓰는 것보다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은 돈을 정작 본인을 위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후회가 몰려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미래를 위해, 노후를 위해 작은 사치도 허락하지 않았고 오로지 전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해도 돈이 아깝다며 거절했고 가족들이 외식을 하자고 하면 집에서 먹는 게 더 싸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평생 그렇게 돈을 모으며 살았고 어느덧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몸이 약해져 먼 곳으로 여행을 갈 수 없었고 치아가 좋지 않아 먹고 싶었던 음식도 제대로 즐길 수 없었습니다. 돈을 아낀 덕분에 가난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 돈을 써도 의미가 없어졌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전략하며 살았지만 돈을 쓸 때와 모을 때를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자신이 살아있을 때 아낌없이 썼습니다. 먹고 싶은 것은 먹고, 가고 싶은 곳은 가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돈은 결국 써야 가치가 있어. 아끼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을 때 나를 위해 쓰는 것도 필요해. 돈을 모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돈은 살아있을 때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후회하며 그때 좀 더 써볼 거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평생 아끼고 아껴서 남긴 돈이 결국 자신이 아닌 남들에게 쓰여지는 것을 바라보며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먹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돈을 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는 말을 하며 돈을 아낍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써도 감흥이 없고 건강이 나빠지면 돈이 있어도 즐길 수 없습니다. 돈을 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돈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가치 있는 곳에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돈을 내가 즐겨야 합니다. 언젠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돈을 제대로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은 죽을 때까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후회는 직업을 선택할 때 정말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 꿈은 사치야. 먹고 살려면 현실을 봐야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순 없어.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일이 아닌 남들이 인정하는 직업,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남는 후회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캠퍼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현실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했고 그는 결국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남들이 보기에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일했는데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그는 다시 붓을 들었지만 이미 늦어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사랑했지만 현실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꿈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 음악을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내 삶은 후회가 없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며 살아갑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물론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직장이 안정적이어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후회가 남는다는 사실을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일을 꼭 직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작은 취미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꿈꿨던 것을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남은 삶을 후회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내 가슴이 뛰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후회란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슴을 치며 후회할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마지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음을 앞두고 그래도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미소 지을 것이고 누군가는 조금만 더 잘 살아볼 걸 하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 차이는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진짜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용기 내고 더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후회가 아닌 당신은 지금 천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노화나 질병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만든 나쁜 습관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몸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한번 망가진 건강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잠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쌓아두고 근력 운동을 외면하고 단 음식을 퍼먹으며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수명을 짧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선택할 기회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추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것인가?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피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단축시키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와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2003년에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지속한 실험. 참가자들은 반응 속도와 집중력이 24시간 동안 깨어 있었던 사람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저하되었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뇌 기능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정신적 피로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의 질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78시간 자는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5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수면 부족이 혈압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짧은 수면 시간은 몸을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두어 심장을 혹사시키고 조기 사망을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암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야간 근무를 하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발암 가능성이 높은 위험 요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암세포의 성장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6시간 미만의 수면이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도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수면 중에는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이 기능이 저하되어 독소가 뇌에 축적됩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 감퇴와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잠은 죽어서 자라라는 말이 있지만 오히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의 수면을 줄여가며 더 많은 일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연장하는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풀지 않고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를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두는 것은 마치 몸속에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과 마음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며 결국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201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세포 노화 속도가 빠르고 텔로미어, 즉 염색체 끝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의 길이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은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노화와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두면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얻지 못하고 점점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이는 신체적인 도구로 작용하며 면역력을 급격히 저하시켜 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합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심장에 치명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체내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이 점차 손상되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스트레스가 우리 뇌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위축되고 이는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일수록 알츠하이머병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적절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결국 폭발하거나 몸을 병들게 하거나 생명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그냥 참고 넘기는 것은 위험한 습관이며 반드시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운동, 명상, 취미생활, 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수명을 연장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은 더 이상 현대사회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참고 쌓아두는 것은 건강을 희생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며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습관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가 당신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완벽주의 성향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 욕심이 과하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실수를 극도로 두려워하며 자신을 끝없이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고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초래합니다. 2017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완벽주의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며 우울증과 강박장애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실수나 실패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자기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완벽주의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몸을 망가뜨리는 독과도 같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두통, 불면증 같은 질환에 걸릴 확률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이는 결국 신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완벽주의가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도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대인관계를 악화시키고 결국 외로움과 우울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사회적 고립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이는 심장병과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벽주의는 결코 성공을 보장하는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이며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완벽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스스로를 끊임없이 학대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삶이 결국 불행과 질병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결코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때로는 실수도 인정하며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완벽을 향한 강박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완벽주의가 당신을 서서히 파괴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근력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산소 운동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노화 속도를 앞당기고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를 방치하면 결국 거동이 불편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2018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근력이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50세 이상의 성인 8,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연구를 진행했으며 근력이 약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과 대사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단순히 마른 몸이나 날씬한 몸이 건강의 기준이 아니라 근육량과 근력이 생존율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근육 감소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이는 체중 증가와 함께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근육량이 부족하면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워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뼈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 골다공증과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한번 감소한 근육을 되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꾸준한 근력 운동 없이는 건강한 노년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근력 저하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근력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낮으며 기억력과 인지 기능도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력 운동이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도 망가뜨리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근력 운동이 꼭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근력 운동을 외면합니다. 그 결과 몸은 점점 약해지고 질병에 취약해지며 결국 노년에는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고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운동 부족이 아니라 자신의 수명을 깎아먹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수록 그 대가는 혹독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결국 서서히 무너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며 인간관계 없이 혼자 고립된 삶을 살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으면 치매, 우울증, 심장병 등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며 심지어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19년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이 30% 이상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50세 이상의 성인 6,500명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 연구를 진행했으며
사회적 활동이 부족한 사람들이 심장병과 뇌졸중 발병률이 높고 면역력 저하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생존율이 낮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외로움이 지속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여 스트레스가 극대화되고 이는 면역 체계를 망가뜨려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리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정신 건강이 무너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고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사회적 교류가 부족하면 뇌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치매 발병 가능성이 급증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치매 발병률도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회적 활동 부족은 신체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며 대화를 나누는 과정 자체가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외로운 사람들은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고 식습관도 불규칙해지며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고혈압, 비만,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쉽게 발생하고 이는 조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활동 부족이 점점 고착화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귀찮음이나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 극단적인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사회로 돌아가려는 의지도 사라지고 점점 더 깊은 우울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단축시키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을 만나고 동호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이유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어버린다면 그 끝에는 외로움과 병마, 그리고 조기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회와 단절된 삶은 결국 당신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6번째는 단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단맛의 유혹은 강렬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설탕은 마약만큼이나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나치게 섭취하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도구로 변합니다. 단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당뇨병, 비만, 심장병, 치매 등의 질병에 걸릴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며 결국 수명이 짧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2014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설탕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은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20년 동안 3만 명 이상의 성인을 추적 조사했으며 하루 총 섭취 열량의 10% 이상을 설탕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탄산음료, 사탕, 가공된 디저트류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위험군에 속했습니다.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가장 먼저 혈당 조절 기능이 망가집니다.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급증합니다. 당뇨병은 단순한 질환이 아니라 눈, 신장, 심장, 신경 등 온몸을 서서히 파괴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력을 잃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심각한 경우 손발이 썩어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탕은 단순히 혈당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비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설탕입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지만 결국 더 많은 설탕을 찾게 되는 중독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과식으로 이어지고 내장 지방이 쌓여 비만이 됩니다. 비만은 고혈압, 지방간, 심장병, 뇌졸중 등의 위험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조기 사망 확률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설탕이 뇌를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설탕을 과다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뇌세포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손상을 입으며 결국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는 결국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탕을 계속 섭취하는 것은 스스로 뇌를 조용히 파괴하는 행동과 다름없습니다. 설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달콤한 독입니다. 하루 한두 번의 작은 간식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습관이 쌓여 결국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단 음식을 줄이고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는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단맛에 중독되어 계속해서 설탕을 섭취한다면 그 끝에는 병원 침대와 조기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단 음식을 멀리해야 합니다. 7번째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습관입니다. 걱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신체를 망가뜨리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독과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각종 질병이 찾아옵니다. 결국 지나친 걱정은 스스로를 갉아먹고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2018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30년 동안 수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만성적인 불안과 과도한 걱정이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혈관이 손상되고 이는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가장 먼저 뇌가 망가집니다. 불안한 생각이 계속되면 뇌는 이를 실제 위험으로 인식하고 신경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가 나타나고 결국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걱정이 계속되면 뇌는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혹사당하게 되며 이는 정신적 피로와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지나친 걱정은 면역력도 약화시킵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몸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까지 걸릴 확률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걱정이 습관이 되면 스스로를 계속 불행 속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면 할수록 뇌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강화하고 이는 다시 새로운 걱정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고 결국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걱정이 습관이 되면 삶은 점점 불행해지고 건강은 무너져 내리며 결국 수명까지 단축될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걱정이 당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끝에는 후회뿐인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도 이 글을 무심코 넘기고 있다면 당신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습관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병원 침대 위에서 주사, 바늘과 약물에 의존하며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건강을 신경 쓸 거리라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몸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변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바쁜 삶을 탓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건강을 외면한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